윤석열 대통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가운데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한편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 어제 경찰 통제 강화에 반발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김 청장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야는 서로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한 이 어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선은 사실 이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찰이 권한이 막강해졌고 또 비대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창룡 청장은 상당한 이제 불만의 그 표시를 했었고요. 예. 그것이 과거에 이제 그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이제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표를 보류하면서 이제 뭐 당장 수리할 생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경에서도 지휘부들이 치안감 이상 9명이 이제 그 사표를 냈는데 그것도 이제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토에서 이제 그 다시 해외 순방 이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유 교수님께서는 어제 일련의 쭉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창룡 총장이 임기가 25일인가 26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경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김 청장이 경찰청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저 행안부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도 100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다 그러잖아요. 100분에 100분. 예. 그래갖고 근데 그 얘기가 잘 안 맞고 서로 그런 가운데서 경찰청장직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주변의 얘기는 항명 아니냐.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걸 받아주고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해 주는 것이 전 순리라고 보여져요. 예. 이제 보류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어디 휴가 냈던가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실에 있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부가 처리를 해서 새로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해서 경찰청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지금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표 수리를. 이런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사실 그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이제 확고한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실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로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창룡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인사인데 지금 임기가 사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저항하는 듯한 그런 인사권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임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지금 뭐 정부에서 경찰을 장악해가지고 뭐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시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무리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설치 안 했고 또 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정보 수집 기능과 질서유지권과 총기 사용과 여러 가지 지금 권한에다가 지금 수사권까지 다 갖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통제돼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데 예. 왜 경찰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와서 이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경찰의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냐라는 입장에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내용은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6개 범죄 혐의에서 2개 범죄 혐의로 검찰 권한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을 직간접적으로 경찰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던 어떤 뭐 관리라든가 통제하던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내부에서 경찰을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건 사실인 거고요. 예.
사실상 경찰은 경찰청장 1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이제 생명화복과 외계 질서가 아주 뚜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수도 뭐 12만인가 13만이나 되잖아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걸 견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진행되고 있고 법학계라든가 법조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야 된다든가 네. 또 국수본에 있어서 행정경찰과 또 수사경찰로 나눠야 한다든가 또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신설돼 있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예를 들면은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다뤄야 된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또 옴부스맨을 해야 된다. 이런 안들이 광범위하게 나왔고 그것이 이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죠. 권력이 집중되고 비대해지면 그걸 나눠야 되는 것이지 그걸 행안부라는 데서 갑자기 경찰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그걸 통제하겠다. 그거는 당연히 뭐냐면은 대통령과 그 주무부처 장관이 경찰을 아예 통째로 집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관리하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31년 만에 지금 과거에 이제 그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치안본부, 박정철 군을 고문치사했던 이 치안본부 명성 아주 악명이 대단했죠. 이 치본이 이제 없어지면서 31년 만에 다시 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 그러면은 이건 퇴행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상당히 민생과 치안 그리고 국민과 가깝게 역할을 하는 경찰이 그냥 집단적으로 오명을 씌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대해진 권력 견제는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내고 계신데 단지 유 교수님께서는 이 권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해야 한다.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식은 과거로의 퇴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 통제를 했다면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방식이 사라지는 오히려 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조차도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도 검찰을 장악했다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네. 분들도. 그렇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이고 그 밑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독립적인 군대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리력을 쓰는 군대, 또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경찰에 대해서 완전한 독립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과거에서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제를 했죠. 그것이 바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민정수석실 내지는 정무수석 산하의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대통령이 밀실 안에서 은밀하게 통제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각이라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놓는 것인데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정부조직법 안에도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관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예. 그 안에 경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둔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가 그 관리 감독을 못할 것이라면 왜 소속기관으로 행안부에 뒀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결국 국가경찰위원회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가경찰위원장 아십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은 사실상 실질적인 경찰 감독 역할까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제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가 수사기관만큼은 이제 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발표하는 현장을 보면 이렇게 PPT 이걸 보여주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에서 이제 중간에 행정안전부가 거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경찰국 신설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거고 정상화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 직속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비서실이 민정수석실에서 권력기관을 통제라면 이상하지만 권력기관과 상호 소통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다라는 걸 전달하고 피드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국가 운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민정수석실 갑자기 없앴잖아요. 예. 그 민정수석실이 뭐 문재인 정부 때만 한 거 아니잖아요. 하고 이명박, 박근혜 그 이전에 다 민정수석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있었냐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갖고 거기서 인사 담당관이라든가 인사 통제를 하게 하고 인사 관리를 하겠단 말이죠. 그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경찰이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것도 신설한단 말이죠. 이 경찰국은 지금 경찰국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더 높아요. 희한한 거죠. 경찰국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든가 징계권이라든가 감찰권까지 갖게 돼 있단 말이죠. 주요 경찰 고위 간부들을요. 네. 이거 감찰권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정보조직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만 검찰의 지휘를 받았죠. 항상 자율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안부라는 데서 전체적으로 통제에 들어오니까 다 보고해야겠죠.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동력이라든가 내부 동력이라든가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삭감되겠죠. 이거는 어떤 정부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관리 부분에서 퇴행이 분명한 것이죠.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도 보강을 해야 되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강을 해서 이렇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인사 문제가 있잖아요. 검찰이 인사도 투명하게 하고 예를 들면 뭐 민간위원회가 들어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자꾸만 위에서 하향식으로 통제한단 말이죠. 대통령 권한이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더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또 이제 실세들이 최측근들이 또 같이 하겠죠. 이러다 보면 국가 권력이 독점화되고 아주 그냥 생각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처음이니까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거든요. 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네,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장관 탄핵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론 듣고 다른 주제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게 팩트에 부합하고요. 방금도 이제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국가경찰법의 14조 2항에 나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요. 그 추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 하나를 밝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경찰국 밑으로 경찰청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무부를 예를 들면요. 법무부에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지방검사장급입니다. 지방검사장이 있고 고등검사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국을 설치를 해도요. 경찰국장 밑으로 경찰청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제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내지는 경찰국장 일개의 국장에게 이렇게 종속된다는 듯한 설명은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뭔가요? 저는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선진적인 시스템과 제대로 경찰청이 나오고 있는데 왜 과거에 이 상당히 집단주의에 입각해 있는 그리고 이제 검찰은 개개의 수사 권한이 분명히 명시돼 있죠 법률로. 예. 그런 걸 비교해서 왜 법무부에 있는데 행안부에는 없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논리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생각 그리고 여야의 생각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여야의 생각이 계속 다른 부분, 국회 원구성을 놓고도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 대신에 사개특위 참여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당,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수용 불가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7월 임시국회를 민주당에서라도 열겠다라는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한 달 이 원구성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원구성을 하고 국회의장, 부의장을 뽑는다는 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국회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민주당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도 빨리 국회 정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도 못 하잖아요.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총리를 그냥 임명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국회 기능이 민생 법안이라든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국회 처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 갖고서 하다가 지금 7월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러다 9월 정기국회가 가게 생겼거든요. 예. 이런 사례는 없었단 말이에요. 국정감사 있을 때 뭐 그때까지 가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글쎄요, 제 셈법으로 봤을 때는 국회 안 열리는 게 더 편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견제받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고 해도 입법이 필요하고 그러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서는 그렇겠지만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국회가 좀 싫은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꾸만 뭐 청문회 열어야지 상임위에서 장관 불러서 누구 얘기하지. 한동훈 장관도 나오라고 해갖고 예를 들면 당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상민 장관도 나와서 얘기해서 왜 경찰국 신설해 그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부터는 정치적인 손해인 것이죠. 민주당은 빨리 하려고 그러죠.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특사 자격으로 해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간다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번 주도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으로 입장을 봤을 때는 저는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치적 협력과 협상을 통해서 끌어내야겠지만은 줄 건 주고 뭐 받을 건 받고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면 민주당이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죠. 그냥 불가피한 측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단독 소집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서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회 구성권이기 때문에 입법부 자체의 고유 기능이고요.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편할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무한 책임을 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길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장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총장 인선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기능을 지금 국회가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도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운영되지 않으면은 사실 검찰총장도 지명해서 청문회 없이 또 임명한다는 비판을 또 받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구성돼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다만 이 원인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당내 사정들이 다들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를 선제적으로 나서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 국회 내에 그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202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제1당과 2당이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민주당이 최초로 깼죠. 깼고서 이제 2021년도에 그 김기현 대표와 이제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곱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법 개정 작년에 일부 했거든요. 또 개정을 해서 이제 껍데기만 주겠다는 거 첫 번째랑 그다음에는 또 사개추위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보고 검수완박 인정하라는 얘기이고요.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를 심판했는데 그것도 소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거는 것도 문제지만은 당연히 줘야 될 걸 지금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더 크게 갈 것인가? 어쨌든 거대 정당이니만큼 뭐 야당에게 더 책임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국회가 구성되지 않는 데에는 여야의 책임이 모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국회법상에서는 서로 이제 표결을 통해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고 국회의장도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2020년도 최초에 원구성할 때도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민주당이 일단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 내에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민주당이 조금은 법사위원장을 원상 복귀를 시키고 뭐 알짜 상임위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방향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7월에 단독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소집을 하고 의장단 선출하고 원구성을 강행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민주당이 이제 합법적 권한을 또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는 또 과거 2020년도에 이제 재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힘입어서 싸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국민들의 삶의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민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두 번의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민주당 7월 단독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데드크로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부정이 더 많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회가 지금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달라는 여론 의사 표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리얼미터 조사였죠. 이런 것은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층들이 보수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실제 여론조사보다 민심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가는 것이고 야당에서 경고등을 켜줘야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가는 거거든요. 권력이란다 그런 거거든요.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표시를 여론조사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뭐 독주했다, 단독으로 했다, 뭐 그때 사정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건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구성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관계. 또 여론의 관계,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A는 B는 누가 가져가고 B는 A를 가져 그런 거는 정치의 영향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전에 한 2주인가요? 전에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법사위가 필요 없이 자꾸 해석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상원격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게이트잖아요. 길목으로 딱 해서 어떤 관련 입법이 통과시키려고 하면 법사위원장이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에 대한 손질은 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계속해서 이거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합의를 하면 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은 뭐 상임위에서 다 전문위원들도 있고 법률 검토를 했는데 또 법사위에서 또 하면서 그걸 정치적인 길목에서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우상호 위원장이 전 얘기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 근데 국민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했는데 사개특위는 굉장히 쉽겠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개특위까지 한다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안 아니었습니다. 다 이제 당에 돌아갔다 혼나고 나서 이제 안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은 만나서 그러면은 사개특위 못 받을 테니까 우리 다른 걸 하자라든가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나지도 않고 저렇게 필리핀에 가버리면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덤뜨기 쓰게 생겼어. 뭐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손이 거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국회가 정상화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힘으로 자꾸 가보면 또 이제 또 서로 간에 양보안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상화 되겠죠.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법무부 검찰 이른바 그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공동으로 청구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본격적인 한동훈 장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헌법이 규정한 그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 내에서 상당히 그 엉뚱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수당의 그런 필리버스터 권한도 다 봉쇄를 했고 안건조정위원회라고 3대3으로 넣게 돼 있는데 양양자 의원을 넣었다가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민영배 의원을 이제 위장으로 탈당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시 복당한다 하시는데. 또 그분을 통해 가지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켰고요. 여러 가지 그 물리력을 또 쓰면서 그 법안을
강행했던 걸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그 권한쟁의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초의 사례인데 과거에도 민주당처럼 국회를 운영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초 사례가 될 것이고 헌법재판관들 이제 9분 중에 6분이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될 것인데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차적인 유연성도 지적을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더 주목되는 것이 이게 검수완박, 검찰들의 이제 권한이 박탈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쟁의 심판인데 법무부 장관이 같이 이름을 올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인가 권한쟁의 심판.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있단 말이죠. 필리버스터는 안 해요. 필리버스터 제대로 제가 보기엔 국회법에 입각해서 한 거죠. 소수당의 의견을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시간을 많이 안 줬다. 그래서 임시국회 또 열고 해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민영배 의원인가를 위장탈당시켰다. 뭐 상당히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것이 국회법 절차에 입각해서 그대로 한 것이냐 그대로. 아니면 지금 이제 법무부라든가 한동훈 장관 얘기대로 그 국회법의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를 이제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들의 집단이 법무부, 검찰총장도 없습니다만은 법무부에서 이거는 저항하는 거죠.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하여튼 그것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 할지라도 국회의 다수 의석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인 검찰이 이렇게 한다. 그건 국기문란은 아니라 그러면 하여튼 그건 검찰은 대단한 집단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난에 준해서 이제 경란이라는 말을 이제 언론에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경찰의 저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요. 그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그것이 권한쟁의가 성립하고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에도 성립이 되고 국가기관 상호간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부, 국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행정부인 검찰과 법무부가 권한쟁의를 다투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내부에서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 설치하는 걸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행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권한쟁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고 뭐 검찰이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 출신이고 해서 뭐 검찰은 이게 되고 경찰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제도상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입법부가 통과시킨 안을 행정부가 그것을 문제 제기한다?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서? 그럼 국회법의 절차대로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면 행정부는 그건 제대로 된 권한을 제기하는 게 아니죠. 행정부의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를 할 때 행정명령이라든가 상권 분립이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국회법에 입각해서 다수당이 소수당이 반대하니까. 지금 물리력은 법사위원회 정부하고 그런 건 국민의힘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민주당에서 뭐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근데 지금 사실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요. 그 입법권도 무슨 영원불변한 무소불위의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입법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는 사법부가 바로잡는 것이 우리 헌법의 시스템이다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을
법안을 청구한 다음에 그럼 결과는 상당 기간 지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기간 소요는 좀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언론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또 빠르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9월이 거의 보통 우리가 이제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는 시한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그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이제 가처분을 같이 걸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임시적인 판단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법의 효력을 잠시 또 중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헌재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만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9월에 검수완박 법안도 일단은 시행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가처분의 효력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이 가처분의 그 판단은 본안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안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간도 좀 빠르게 저는 내릴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은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뭐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국회 사무처 국회의장이 특히 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드린 거거든요. 해외도 안 나가고. 근데 과연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된 법안을 또 정치의 영역이고 국회의 영역인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예를 들면 심판 청구를 해서 또 헌재에서 이거를 터치한다.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가 전체적인 국가 정상적인 운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갈리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주도권 다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혁신 포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첫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시점에 겹치는 거는 사실 국회 일정이 굉장히 그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날짜를 맞추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다르게 뒀어도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항상 뭐 해석은 또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금 혁신이나 미래혁신 포럼의 그런 뭐 새 과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지금 윤리위원회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의 그런 거취를 놓고 상당히 지금 당은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혁신 포럼에서 이제 이런 새 과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이제 잡아보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도 모셨고 또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축사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당 대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 이제 그런 것과는 좀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새과시라는 표현도 써주셨습니다. 저는 저 집권 여당이 예. 뭐 민주당도 뭐 국민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집권 여당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뭡니까? 예, 지금 물가가 6% 올라가고 기름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차 갖고 가장 싼 주유소 가려고 줄을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2, 3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는 기업이 경기가 침체되면은 일자리는 줄어들 테고요. 청년들은 더 힘들어질 테고 알바 구하기 힘들어질 테고 이 총체적인 경제 난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대표와 최고위원이 싸우고요. 그리고 지금 각 계보들이 뭐 윤핵관, 뭐 이준석 해갖고 지금 내부에서 분탕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집권 여당에 대해서. 네. 이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 축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뭐 내일인가 이제 2달 만에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정례적으로 열렸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정부 속의 정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정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나와서 협의를 해서 주요한 정책과 현안을 다루고 대책을 세우는 회의인데 이제 처음 열려요. 이제.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정례적으로 될지 모른다 그래요. 국가 운영을 시스템 있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대통령께서 매일 아침마다 도어 스태핑? 네.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회의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면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대표인지 참 의심스럽다. 그렇게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기 정치 이 표현을 또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유 교수께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세력 다툼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관적으로 보면 세력 다툼이고요. 내면의 실질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 대한 권위 부정이거든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세력들의 당대표 흔들기가 또 그 안에 내면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은 당내 여당 내의 갈등이고 이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 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이건 한가롭다, 여유롭다 이렇게 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내에서 계속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의 비판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같은 오후에 당 정책의총이 열렸었는데 거기에는 의원이 한 40명 조금 안 되게 참여를 했다고 들었고 지금 이 모임에는 혁신 포럼에는 거의 56명, 58명 이렇게 참여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을 비교해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의원들이 사실 임기도 많이 남았고 이제 다음 총선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것인데 좀 국정 운영에 좀 기여를 하고 잘해서 그걸 가지고서 자신들이 또 한 번의 국정 운영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자기 자리 지키기 내지는 자기 안위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당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쓴소리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쓴소리들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 눈높이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오만한 모습은 안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봤고 이 미래혁신 포럼에서 장제원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쭉 세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셋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서로 간의 공격 굉장히 이렇게 서로 네. 다시 얼굴 보고 마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표현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인데 어제는 막 서로에 대한 덕담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본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과연 어떤 의미겠는가. 친윤계 의원들과 이제는 정말 좀 손을 잡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게 이런 모임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뜻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영역이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과거에 기억하시겠습니다. 새 정치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안철수 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의 새 정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후보단이란가 그 당시에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또 뭘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이제는 하여튼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갔는데 지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원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원 눈치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세력의 눈치, 계보의 눈치, 힘 있는 사람의 눈치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집권 여당 내에서 권력 투쟁하고 권력 다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떤 개선이 안 되고,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눈치를 본다면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아웃될 텐데, 당장 아웃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를 해내려면 당내 지지 기반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런 사전 물밑 작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당내 지지 기반을 예. 이 정상적인 정치라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갖거나 예. 아니면 국민들에게 갖거나 이게 정상적인 건데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윤핵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어디? 예? 아니면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 아니면 윤 대통령의 눈도장 찍는 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치적인 기반과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것이 공천 과정으로 연결됐죠. 이러한 정치 질서는 매우 낙후된 것이고 퇴행적인 것이고 이런 거는 진짜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안 고쳐지는 거죠. 권력자들은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과거에 막 앵커 말씀대로 막 싸우고 난리치다가 이제는 네. 또 손을 잡는다.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가 또 비슷하면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가 떨어지면 또 뒤에서 욕하고 언론 나가서 떠들고 그런 모습들만 되풀이돼서 우리가 보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답답한 거죠. 예, 친윤계와는 접점을 저렇게 늘려가면서 당내 지지 기반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간장 발언 언급하면서 속이 많이 타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대조적이어서 어떤 안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과거부터 이제 좀 사이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안 좋은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이런 행보는 저는 개인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모습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이고 약간 개혁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정치가 오랜 세월 하면서 성공은 못 거뒀습니다만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함께 정치를 논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과거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구속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좀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립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새로 들어온 당원들, 당의 젊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좀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비가 되면서 뭐 당심은 일부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갔을 때는 저는 그게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꼭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심은 얻을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당내 당원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전당대회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뭐 어느 정도 일부 그 기존에 있는 당원들의 세력, 조직 이런 부분은 일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여의도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거든요. 최재형 위원장이 하는 세미나였는데 그 같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배웅 갈 거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부대표는 참여를 했는데 당대표는 가지 않았다. 이걸 두고도 또 해석이 나옵니다. 가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을 수도 있죠. 대통령실에서 오지 마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속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가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뢰와 신임을 받는다 그러면 당대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전번에도 그 보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부인한 것 같은데 대통령과 만났었다. 만찬했다. 만났다. 대통령실에서 뭐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뭐 윤리가 뭐 좀 연기됐습니다만 윤리에서 성상납부 문제 상당히 불쾌한 언어 아니에요? 당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저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굉장히 불쾌한 언어인데 그 문제도 있고 당내 세력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이고 핵심인 윤핵관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 공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냐 자기 스스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하나만 해볼 텐데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전대 출마에 반대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책임자로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의 이 의원이 받은 표는 특정 후보가 아닌 진보 그리고 민주 세력에게 던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뭐 민주당 내에서 전 장관까지 했던 인물이 저렇게 직격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 출마 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울었다라고 했는데 출마에 어느 정도 다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줄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영선 장관의 말씀에 사실 동의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발언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 눈높이의 저는 발언이라고 보고 당을 위한 저는 애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는 저런 충정 있는 그런 충원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대표 나갈 겁니다. 자기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강행을 할 걸로 보이고요. 저도 저희 당이 탄핵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당원이지만 비판을 합니다. 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그 권력 나눔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박영선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옳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100%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전당대회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전당대회는요. 그 축제의 장 아니에요?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고 개혁과 쇄신의 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될 아주 민주당의 향후 목숨과도 관련된 곳이에요. 근데 당신 나가지 말라. 내가 안 나가겠다. 그거를 왜 그 위에 계신 높은 분들이 결정합니까?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뽑는 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있을 것이죠. 근데 이재명 의원이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나오지 말라고? 아직 뭐 명확하게 한 건 아니죠. 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당원들이 심판하겠죠.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고 그렇게 정당 내에서도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 나오지 말아라. 갑자기 박영선 전 장관 나타나서 나오지 말아라.
뭐죠? 대선의 패배에 책임이 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이재명 후보한테 물론 일차적으로 있지만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선 패배 책임이 없습니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뭐 다 맡았었잖아요. 그렇게 물고 들어가면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전당대회는 그냥 누가 나오든 간에 자유롭게 나와서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심판받고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좀 공정한 자유로운 정치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균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